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몸집이 큰데도 괜찮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마른데도 당뇨가 잘 생길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살이 쪄서 생기는 병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면 먹는 걸 줄이고 체중부터 빼야 한다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한국인의 당뇨는 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약한 장기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당뇨 상식이 완전히 다시 정리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관리를 해도 혈당이 안 잡히는지 그 이유가 또렷해지실 겁니다. 분당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인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체격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서양인과 비교를 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의 췌장, 그러니까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2% 작았고 더 충격적인 건 기능은 무려 36%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체격, 같은 나이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처음부터 작고 일하는 힘도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무리가 가도 혈당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당뇨는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생기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E형 당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그와는 다른 유형이 훨씬 많습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걸 요즘에는 1.5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완전한 1형도 아니고 전형적인 2형도 아닌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중간 형태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은 심각한 비만이 아닙니다. 경도 비만이거나 아예 마른 체형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 이미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잘 안 잡힙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어르신이셨는데 하루 식사량이 밥으로 따지면 한 공기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3분의 1, 점심에 3분의 1, 저녁에 3분의 1. 그리고 식사 후마다 1시간씩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런데도 당화혈색소는 8%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발 저림 증상이 생기고 합병증이 시작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이 관리를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신 겁니다. 췌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탄수화물 식단 많이들 하시죠?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혈당이 좋아질 것 같지만 한국인에게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지면 췌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인슐린 만들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임에도 인슐린 분비량이 이미 낮아진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종류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국수, 설탕이 문제인 겁니다. 잡곡밥, 통곡물처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은 오히려 췌장이 이를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폭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췌장뿐 아니라 다른 장기들도 함께 취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간, 소화기, 그리고 심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약해지면 혈당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혈당 창고입니다. 필요할 때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분들은 공복 혈당이 특히 잘 오릅니다. 피로가 잘 쌓이고 눈이 쉽게 충혈되고 술 한 잔에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시는 분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입니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속이 오래 답답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오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식후 졸림도 강하게 옵니다. 소화가 안 되면 혈당 관리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는 분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혈당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당뇨는 이 네 가지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췌장, 간, 소화기, 심장. 그래서 살만 빼면 된다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생활 전략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중요하다. 식후 혈당이 더 위험하다.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혈당을 재십니다. 아침에 한 번, 식후에 한 번. 그런데 숫자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제보다 높네. 오늘은 왜 이러지? 그래서 결국 측정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혈당 측정은 잘만 활용하면 내 몸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혈당 중에서 공복 혈당이 가장 거짓말을 안 합니다. 식후 혈당은 덜 먹거나 조금 더 걷거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다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내 몸이 어떻게 버텼는지, 잠은 어땠는지, 소화는 잘 됐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았는지 이 모든 결과가 아침 공복 혈당 하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공복 혈당을 몸의 성적표라고 부릅니다. 이 성적표를 잘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공복 혈당을 적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크게 다를 때만 이유를 같이 적습니다. 어제 잠을 늦게 잤다. 저녁을 늦게 먹었다. 소화가 안 된 채로 잤다.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십, 수백 명의 기록을 함께 분석해 보면 공복 혈당을 흔드는 요인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이후 공복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최소 3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데 보통 3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자는 동안에도 소화기관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 뇌도 함께 쉬지 못합니다. 결과는 숙면 실패, 다음날 공복 혈당 상승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많이 자야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를 보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혈당 관리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너무 적게 자도 문제고 너무 오래 자도 오히려 혈당 조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십니다. 어제 그렇게 운동했는데
왜 오늘 공복 혈당이 안 떨어지지? 운동은 바로 다음날 숫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운동은 몸 전체의 대사 체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공복 혈당도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은 어떨까요? 아침을 거르고 공복 시간을 늘리면 혈당이 좋아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형 당뇨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혈당을 재보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혈당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 공복 상태로 약을 드시면 저혈당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아침은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무 바빠서 아침을 못 먹는데요. 소화가 안 돼서 아침을 먹으면 더 힘들어요. 이럴 때 억지로 밥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달걀입니다.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리도 간단하고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마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에는 점성이 있는 성분이 있어서 위장을 보호해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식후 혈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순서입니다.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 상승폭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단백질로는 달걀, 두부, 닭가슴살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연두부는 소화가 잘 돼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그럼 한국인은 한식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결론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밥을 지를 때 쌀을 전부 잡곡으로 바꾸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을 절반 정도 넣고 소화가 비교적 잘 되는 잡곡을 두세 가지만 섞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무리가 적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이 기본만 지켜도 한식은 훌륭한 당뇨 식단이 됩니다. 운동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 시간이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한 번에 30분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에 10분씩 나눠서 움직이는 게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몸을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맨발 걷기입니다. 지압 효과, 근육 활성화, 스트레스 완화, 수면 개선까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기 어렵다면 집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지하판이나 계란판을 활용해 짧은 시간이라도 걸어 보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당뇨가 단순히 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걸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뇨라도 몸이 망가지는 길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세 가지 당뇨 유형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내 몸의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간형 당뇨입니다. 간형 당뇨는 혈당 관리의 핵심 장기인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유형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형 당뇨의 신호는 생각보다 일상에 아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손톱을 한번 보십시오. 세로줄이 유독 많고 표면이 거칠다면 간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눈이 빨개지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효소 역시 간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연구를 보면 특히 남성의 경우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간형 당뇨의 또 다른 특징은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몸이 무겁고 늘어진 느낌. 여행 가서 많이 걷거나 스트레스 받은 날 쥐가 잘 나는 분들도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은 단순합니다. 금주 또는 절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간은 밤에 쉬어야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배가 잘 고프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기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처리하는 속도가 불규칙해지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오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식후 졸림이 심한 것도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소화기형 당뇨의 특징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큽니다. 2시간쯤 지나면 혈당이 내려와야 하는데 4시간, 5시간 지나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음식 말고 내가 먹고 편한 음식을 먹어라. 소화기형 당뇨에서는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죽은 당뇨에 안 좋다고들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에겐 오히려 죽이나 누룽지가 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지만 그만큼 빨리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식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맞는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 이야기입니다. 위고비는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이 약은 장에 도달한 음식이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어 췌장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장으로 음식 이동을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 장 건강이 나쁜 분들은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형 당뇨에서는 장 건강 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심장형 당뇨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흔한 유형입니다. 심장형 당뇨의 특징은 걱정과 불안이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끊임없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당화혈색소가
9%를 넘는 상태였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살기 싫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남편분을 따로 불러 아주 간단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말하기, 그리고 하루에 3번 손을 잡거나 안아주기. 한 달 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달 뒤에는 혈당도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결국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 하나가 사라지자 몸 전체가 회복된 겁니다. 심장형 당뇨의 관리 핵심은 수면과 감정 관리입니다. 호흡, 명상, 스스로에게 하는 격려. 그리고 이 유형의 분들은 커피에 특히 민감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두근거림이 심해진다면 과감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당뇨는 대부분 한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간, 소화기, 심장, 그리고 췌장이 겹쳐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설명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나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안 잡힐까? 이 질문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당뇨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잘 조절되는 분들은 전체의 약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70%는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여전히 숫자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관리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몸 상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양 의학에서의 당뇨 치료는 기본적으로 혈당 수치를 낮춘다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고 주사를 쓰고 숫자를 기준으로 조절합니다. 이 방식이 분명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당뇨처럼 여러 장기가 함께 약해진 경우에는 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혈당이라는 결과보다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췌장이 지쳤는지, 간이 버티고 있는지, 소화기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심장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걸 함께 보지 않으면 숫자만 낮췄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먼저 간형 당뇨에 대한 접근입니다. 간형의 핵심은 해독과 회복입니다. 술을 줄이는 것,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 2가지만 제대로 해도 공복 혈당이 내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쪼개서 자게 되면 간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2번째는 소화기형 당뇨입니다. 소화기형은 생활 습관 하나가 혈당을 크게 흔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녁 식사 이후의 공복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최소 3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이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비워진 상태로 자야 뇌도 함께 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가 조금 차 있어야 잠이 더 잘 오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굶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먹었다면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합니다. 무릎을 보호해야 하니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바꾸는 겁니다. 밥 대신 죽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양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은 약보다 먼저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 아무 약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심장형의 핵심은 수면과 마음의 안정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는 연습, 짧은 명상,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게 혈당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실제로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분들은 커피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동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근거림이 있다면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췌장 기능이 약한 한국형 당뇨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과도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췌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식사, 간식 줄이기, 췌장에게 휴식 시간 주기. 이게 핵심입니다. 밥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밥 먹고. 이렇게 되면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권해드리는 것이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삼계탕이나 백숙에 익숙한 재료입니다. 이 환기를 차로 끓여서 드시면 췌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 1리터에 환기 1줌 정도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양을 늘리거나 오래 끓이셔도 됩니다. 물 대신 수시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맞는 분들의 경우 혈당의 들쭉날쭉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관리 방향이 맞으면 당뇨는 졸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가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당뇨 자체보다 정말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눈, 신장, 신경. 이 세 가지를 당뇨의 3대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합병증의 공통점은 모두 미세혈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도,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콩팥이 망가지는 것도 결국은 미세혈관이 먼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혈관 관리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뇨 검사는 집에서 혈당 재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혈당 측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몸 전체 상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검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내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당화혈색소가 아직 정상 범위라도 이 수치가 높다면 이미 몸은 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입니다. C펩타이드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8% 정도인 전 단계 분들 중에도 이미 분비량이 정상보다 떨어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당뇨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는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손톱 아래 조갑주름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내 미세혈관 상태를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진에서는 잘하지 않는 검사라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을 가장 빨리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모세혈관이 끊어져 있거나 꼬여 있거나 미세출혈이 보인다면 이미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이 미세혈관 상태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음식 관리, 운동, 수면을 바꾸면 몇 개월 사이에 혈관 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당뇨 전 단계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몸 상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당뇨 졸업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당뇨 관해라고 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당뇨 약을 모두 중단한 상태에서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 이 상태를 당뇨 관해, 즉 당뇨 졸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12년 동안 당뇨 환자를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당뇨를 졸업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40% 가까이 줄었고 신장 질환 발생률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당뇨 하나를 잡았을 뿐인데 온몸의 위험이 함께 줄어든 겁니다. 당뇨 졸업의 기준은 아침 혈당 하나가 아닙니다. 당화혈색소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집에서 재는 혈당은 일상의 변화를 보는 도구이고 당화혈색소는 전체 흐름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공복 혈당이 조금 더 객관적입니다. 공복 혈당은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복 혈당을 관리하는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상 공복 유지, 충분하고 깊은 수면, 그리고 운동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습관으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음식 하나 찾는 것보다 혈당 떨어뜨린다는 식품 5개 챙기는 것보다 혈당을 망치는 음식 5개를 안 먹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빵, 떡, 과도한 단 음식 이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약을 먹고 있음에도 혈당이 잘 안 잡힌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몸이 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내 몸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에 맞게 접근하면 분명 길은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당뇨는 나이 탓도 아니고 의지 탓도 아닙니다. 몸의 구조와 생활의 누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뇨 때문에 막막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조금이나마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